네, 대선까지 이제 51일 남은 가운데 정치권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호남 지역 순회 경선 투표를 앞두고 이제 호남 민심 공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하면 야권의 심장부이고 또 초반 기선제압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성으로 대통령까지 되는 그 노풍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그 수치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데 여기에서 그 호남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나 그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하는지 여부, 물론 이제 앞선다고 하면 그건 대이변이고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이어지는 경선들이 또 이제 예측 불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더 이상 변수가 없게 확실히 기선을 이제 제압하고 굳히기를 하면 그 다음 이후의 경선이 좀 이제 부담이 덜한 것이고. 네네.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선전하게 되면 그다음 역전 가능성, 또 결선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또 결선에 가면은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모두 여기서 이렇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다 이제 분담을 시키고 또 현장 이동 상황실까지 꾸리고 본인이 또 내일도 거기 내려갔다가 또 25일부터 ARS 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날 또 직접 내려간다고 그러고 나머지 그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도 아예 호남에 일주일간 그냥 상주를 한다든가 거기 사무실을 둔다든가 또는 그 자기 부인들까지 거기 총출동한다든가 이런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아닌 사람들도 호남 경선의 향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좀 무제한 상황인데 앞으로 좀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현재로 보면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무난히 이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남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뭐 저는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호남의 표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순회 경선 자체가 상당히 관심을 끌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1차 그 대국민 이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투표단이 지금 한 160만 명 모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1일 2차 마감 시한까지는 한 220만 명까지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만약에 이제 순회 경선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이 지금 이 선거인단에 들어있는 분들의 투표율 자체도 높아질 것이다. 투표율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이 집토끼라기보다는 산토끼라고 할 수 있는 중도나 이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 국민들 중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한번 참여해볼까 전화로 한번 해놨는데 직접 들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실제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그때 그 국민경선단의 그 투표율이 한 57%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순회경선 자체가 많이 이벤트가 성공이 되게 되면 저는 뭐 상당히 한 6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뭐 1차에서 뭐 역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결선 투표가 간다고 한다면 2차 결선 투표가 승사되는 순간 문재인 대선론이 흔들리구나. 그럼 새로운 대안이 누군가가 이제 지금 2등이 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뭐 안희정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아마 중도나 보수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뭐 2002년도의 이 노무현 기적도 저는 뭐 제2의 기적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선이 계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1차 컷오프를 통해서 6명으로 후보를 일단 압축을 했습니다. 이 친박계가 4명이 통과하면서 여전히 친박계가 좀 건재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박 비박 대결구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친박이 한 60명 가까이 되고 비박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친박도 진박이 있고 또 범친박이 있고 비박하고도 약간 또 가까운 중도 친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친박당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 색깔을 이제 좀 탈색하려고 그동안에 진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친박 핵심들을 징계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출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죠. 본인이 이제 힘이 붙이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나마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정상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본인은 또 이제 당에서 또 나오고 이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친박 그 당 색깔이 옅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번에 그 안 된 분들도 그 컷오프에서 탈락된 세 분들도 색깔은 대체로 친박에 이제 가까웠는데 그 대중적 인지도에서 이제 그 나머지 6분보다 좀 떨어진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친박 이 세력의 집중적인 지원에서 이렇게 배제돼 있어 가지고 그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탈락된 그런 된 그 컷오프 통과한 분과 6분과 탈락된 3분의 차이도 역시 그런 친박 세력의 그 묵시적인 명시적인 지원이 있었느냐 없었냐가 결판이 났고 이제 또 내일 또 그 2차 예비 경선에서 네 6명 중에 이제 4명만 남기고 본 경선으로 넘기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이 변수가 인지도 대중적 인지도하고 그다음에 당내의 주류인 친박의 지원 분위기를 타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이제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현재 홍준표 경남지사가 앞서고 있는데 또 막판에 친박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지금 뭐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 경선 자체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 간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자체가 두 사람의 싸움이라는 그 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홍준표 지사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홍준표 이 지사가 이번에 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박근혜를 지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르게 된 이 상당한 모든 책임은 양박 때문에 그렇다. 양박이 누굽니까? 양아치 친박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당의 체질 개선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이 다소 뜬금없지만 지금 대선에 도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출마했다고 하면 아마 안 났을 거예요. 네네. 왜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가치를 대변해서 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당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도 친박이 계속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한교안 대통령 권한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자신이 놓은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싸우면 결국 홍준표 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지금 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사실 그 홍준표 이 경남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하면서 이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뭐 유죄 판결 받으면 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떻게 일종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정말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EJ란 말이 있잖아요. EJ란 말의 표현을 빌려 쓴다면 이노제박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까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인이 앞서도 그때 앞에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비노 또 내지는 비문, 반문의 유력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친박에 대항하려는 그런 정치적 고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또 남경필 의원 TV 토론을 벌였는데 이 범보수 단일화 문제 특히 좀 공방이 컸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거 어떻게 대선 전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싸움에 따라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연정 부분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친정을 같이 해서 후보 단일화에 넣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게 그분들 그쪽 후보하고 자신하고 이쪽에 다시 한 명을 뽑아서 거기서 덩치를 키워서 전국에는 이 지금 비문 진영에서의 마지막 일합을 국민의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래서 단일화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남경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탈당을 했느냐.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하는데 제대로 그 책임을 그 소위 말 친박들이 국정농단을 우리가 제재를 못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네. 다시 손잡는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그렇지만 그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디디고 있는 기반 자체가 중도나 좀 합리적인 진보 쪽 세력을 지금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그런 연대에 대해서 선을 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사임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어떻게든 좀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예, 그 사임을 했지만은 그 회사 자체 지분을 이렇게 처분했다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이제 소유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어쨌든 직책을 그만뒀다는 건 의미가 있죠.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래 전부터 홍석현 회장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소문으로만 있다가 이제 어제 그 중앙일보하고 중앙일보 미디어그룹에 이제 직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대선 막그 바로 앞두고서 이게 소문이 현실화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력이 그냥 언론인 또는 기업인하고는 좀 틀린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온 그 일은 주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일 또는 이제 일부 이제 기업 운영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30대에 이분이 그 재무장관의 비서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에 또 보좌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50대 때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주미 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유엔 사무총장의 유력한 후보로 됐다가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이 이제 터지는 바람에 좌절되고 말았죠.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이니까 그러니까 국가 공적인 일, 공인으로서의 일 또는 이 국정 운영 이런 거에 정치 넓은 의미에서 정치에 관해서 늘 생각이 있고 일정 부분 또 경험도 있었던 그런 분이라서 많은 이분을 아는 분들은 계속 주목을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는데 참여할 수도 있죠. 참여할지 말지는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후보들이 선출되고 난 뒤에 또 구도의 판도의 변화가 확 올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이 난세를 이끌어갈 인물, 지도자가 참 눈에 안 띈다.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없다. 인물, 흔히 말하는 인물 아니다. 이런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마음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은 여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각 당 후보들이 딱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최종 결정은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선에 참여할 뜻이 아니었다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주미 대사를 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한다면은 다음 정부에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또 정부에 참여하는 길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60대 이제 중후반이신데 어쨌든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거를 선언하신 거 아닌가? 그게 정치가 될는지 행정이 될는지 또는 제3의 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차 교수님은 홍석현 회장의 사임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제가 작년 가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3의 개국이라는 책인데 그 세계일보 사장을 지내던 조항규 전 사장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말 그대로 홍석현 대망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홍석현 회장이 출마하는갑다. 그랬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탄핵 국민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홍석현 대망론도 좀 상당히 좀 이 수면화로 내려갔다. 그래서 저는 뭐 시기상으로 안 하시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갑자기 저렇게 사임을 하시고 오늘은 또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중앙선대위에 또 자신의 인터뷰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조금 메시지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정치에 뜻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탄핵 이후에 이 국가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출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는 과거 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선에 뛰어들까 말까 하시는 분 중에 딱 두 사람이 엇갈린 길이 있었거든요. 한 분은 현대그룹 정주행 회장은 결국 직접 뛰어들었고 대우그룹의 김무정 회장은 뛰어들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홍석현 회장께서
김우중의 길을 갈 것인지 정중의 네. 길을 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앞서도 뭐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분명한 것은 우리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치가 될지 행정이 될지 아니면 제3의 길, 뭐 본인 이야기로는 뭐 흘러놓은 이야기는 싱크탱크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의 이 상당히 중요한 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 사회를 한번 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연대 이야기, 예. 뭐 개헌을 고려로 한 연대들도 있고요. 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대선 구도의 어떤 변수, 어떤 것들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과 나머지 진영이 합해서 한 후보로 통일시켜가지고 1대1 진검승부가 벌어지느냐 마느냐가 유일한 마지막 이제 변수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통합 네. 또 빅텐트 후보 단일화 이거였는데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해오고 심지어 이번에 그걸 한번 성사시켜 보려고 3년 넘게 남은 저 의원직까지 포기하고 나온 김종인 네, 전 김종인 대표님께서 갑자기 좀 힘이 쭉 빠진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오신 일인데 개헌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뭐 빅텐트 제3지대 이것도 내가 입으로 직접 한 이야기는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냥 의욕이 좀 떨어지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개헌 자체를 매개로 한 그 나머지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이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자고 합의를 했지만은 네네. 그게 발의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숫자를 다 합하면 165명이지만은 발의에 동의하는 그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네. 유승민 의원이나 또 그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소극적이다 약간 이제 좀 그 적극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자는 데서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개헌을 고리로 한 이렇게 후보 단일화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라는 이 논의 자체가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당의 후보들이 선출되고 난 뒤에는 그 후보들이 각자 출마하면은 문재인 후보든 안희정 후보든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를 대적해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할 수 없다는 거 뻔하기 때문에 한번 하려면은 나머지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네. 꼭 그게 개헌이라는 고리가 아니더라도 예. 연정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그런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 되면은 또 다시 그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때 그 역할이 제대로 불이 붙느냐 여부는 변수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데 내가 1등이니까 다들 그냥 뭐 포기하고 나 지지하면 되지 뭐 단일화 말고 그런 거 할 거 뭐 있냐 이런 태도인데 바뀔 가능성이 또 없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후보 같은 분이 후보가 되면은 이분까지 참여하는 제3지대는 어려울 거고 예. 홍준표 지사 같은 분이 되면은 이분까지 참여하는 빅텐트가 될 수가 있고 그래 되면은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진짜로 1대1 좀 흥미진진한 박빙의 승부를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검찰도 이제 좀 뇌물죄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1기 그 검찰 특수수사본부에서 당시 그 기업인들한테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이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특검은 이 기업들이 일종의 뇌물을 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2기 특별수사본부의 결론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이면서도 뇌물을 준 피의자로 같이 본다는 거죠. 뭐 그걸 뭐 법률적 용어로 상상적 뭐 경합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가니까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이면서도 부정한 청탁으로 해서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최태원 SK 회장을 불렀고 그 전날은 또 이와 관련해서 임직원들까지 불러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거든요. 결국은 뭐 SK에 대한 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그런 것도 그 하나의 그런 걸 위한 그 절차적인 이 수사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그러니까 적용하기 위한 이 준비적 절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빠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뇌물 그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혐의고 또 액수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몇백억이 달할 정도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이나 1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뇌물죄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예. 검찰의 존재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예.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고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구속영장까지 아마 청구를 할 것 같다. 근데 청구를 해서 만약에 또 기각이 되면 검찰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이 체면을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그 영장 자체가 발부될 수 있도록 아마 최대한 아마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의원께서는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검찰로서는 부담이 있죠. 검찰이 제대로 자기들은 최대한 수사를 해서 특수본까지 해가지고 저 대통령을 거의 이제 피의자 수준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공범들 기소를 했는데 특검이 넘어가지고 자기들이 수사하지 못한 게 확 다시 또 드러났거든요. 예. 그것도 모자란다 해서 다시 또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으면은 또 검찰이 제대로 성의 있게 수사 안 하고 부실 수사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그럼 바로 이제 대선 이후에 검찰 개혁 칼날이 이제 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것보다는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구속시켰고 나머지 기업들도 조사해가지고 뇌물죄 혐의를 밝히고 또 무슨 뭐 신병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러서 조사하더라도 박 대통령께서 뭐 맺고 끊고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분의 네. 입에서 무슨 자백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설령 그 자백을 받아냈든 또는 무슨 증거를 제대로 그 대기업 수사를 통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일반인들이 지금 일반 시중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속은 또 다른 또 검찰의 고민거리로 등장할 겁니다. 원칙대로 한다면은 본인이 그걸 부인하면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그 구속 청구한다는 게 영장 청구한다는 게 일반적인 검찰 수사 관행이지만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 이분이 유죄가 분명하다면은 이번에 구속 안 시켜도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또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미리 검찰이 그렇게 네네. 해서 뭐 국민들한테 또 일부 국민들한테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 있는가 하는 것도 있고 예.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은 무죄될 분을 갖다가 수감해가지고 수위 입혀가지고 전직 여성 대통령한테 그런 모욕을 줬다는 비난도 또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과 여론 사이에서 이제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클 걸로 봅니다. 네, 그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할 때 포토라인에 설지 또 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전직 대통령 세 분이 그러니까 그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은 상당히 우리 뭐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태가 세 번 있었죠. 그럼 그 전례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형식적으로는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했던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검찰 조사에 강하게 저항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검찰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와 또 상당히 그 중한 혐의를 아마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를 따지고 그리고 뭐 이 형량의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너머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예. 최근에 그 김평호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정치 순교자답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를 따지고 형량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그 이유, 자신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파명된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기획과 음모에 의해서 엮여서 낙마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 검찰 조사 자체는 나는 충분하게 정치적인 순교의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포토라인에 있었어도 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국민에게는 뭐 송구스럽다 정도는 하지만 예. 그러나 지난번 사죄에 돌아가서 할 이야기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는 그런 기조로 강한 톤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